안녕하십니까. 시간에는 임금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면에서 본 임금 체계에 대해 각각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임금 체계에는 뭐 이렇게 있다라기보다는 요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한 군데에서 있을 거라고 보장은 못합니다. 뭐 전직을 하게 될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나마 그 한 직무급, 연공급, 직계급, 능률급, 자격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무급은요, 직무의 난이도 또는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직무의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직무급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위험도라든지 이것에 대한 책임 범위라든지 뭐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래서 그 가치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연령이라든지 근속이라든지 학력 등과 관계없이 그 원칙적으로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급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감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글로벌 IT 기업의 이제 구글이죠. 구글의 경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지 또 프로그램 프로덕트 매니저라든지 또 마케팅 전문가 등 각 그 직무별로 임금 범위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경력이나 연차와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의 기본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급은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공급. 연공급은 종업원의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차별화합니다. 그러니까 근속 연수가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차별화하고 그것을 차별화해서 어떻게 해요?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숙련도와 업무 능력이 향상된다는 가정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근무가 아무래도 근속 연수가 길어지면 자기가 하던 일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문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숙련도와 업무 능력이 향상된다는 가정에 하에 설계된 그 임금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예를 들면 이제 연공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 많은 공기업에서는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죠. 이제 공무원 뭐 5급이다, 7급이다, 뭐 7급 메토봉 뭐 이렇게 이제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의 경우에 그 입사 연차에 따라서 매년 호봉이 상승하고요. 이에 따라서 기본급이 자동으로 인상되죠. 왜냐하면 이미 그 설정된 호봉의 기본급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메토봉이다, 뭐 26호봉, 아니야, 뭐 한 3호봉이다. 그래서 3호봉에 대한 기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봉이 올라가면 어때요? 자동으로 생산되는 것이죠. 1호봉과 26호봉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겠죠. 그래서 한국의 많은 공기업에서는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 입사 연차에 따라서 매년 호봉이 상승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기본급이 자동으로 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에 이제 우리 직계급을 한번 볼까요? 직계급은 직무급하고 좀 유사합니다. 개별 직무보다는 직무의 계열이나 또 그룹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인데, 이는 이제 유사한 성격의 직무들은 묶어서 임금 등급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직계급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직무급 같은 거하고 이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서 직급을 나누고 각 직급별로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인데, 예를 들어서요.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의 직급 체계를 가지고 있죠.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이런 것보다 팀장의 제도를 통해서 그 팀장의 제도를 통해서 팀원들이 컨트롤해서 뭐 차장이라든지 부장이라는 그 시스템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뭐 이런 식으로 직급 체계를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직급별로 기본급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할 때마다 입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리에서 과장으로 하게 되면 기본급이 얼마에 따라져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직계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계급이 어떤 직무급은 호봉수로 이루어지지만 직계급은 말 그대로 계자가 계급 계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급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능률급을 볼까요? 능률급은 어떤 종업원의 업무 성과나 또는 생산성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인데, 작업 수행에 소요된 시간이라든지 또 작업 결과에 대한 작업량, 생산 수량이라든지 를 계산을 해서 여기에 일정한 임률을 적용해서 임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능률급은 종업원의 업무 성과나 생산성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다. 다시 말하면 작업 수행에 소요된 시간이나 작업 결과에 대한 작업량, 생산 수량 이제 그런 거 되겠죠. 그거를 계산을 해서 이에 일정한 임률을 적용해서 임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률급은요,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의 영업사원들은 대개 능률급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보험회사의 영업사원들요. 이를테면 기본급 외에 판매 실적에 따라 커미션을 받게 되고요. 이 커미션이 전체 임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최저의 기본급을 책정을 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영업망이 구축되어 있거나 또 판매량이 구축되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하죠. 좀 그러한 그 어떤 실적에 따라서 판매되는 거. 그래서 이 커미션이 전체 임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급여로 봤을 때 기본급보다 훨씬 많은 그런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 이제 능률급입니다. 말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자격급을 한번 볼까요? 이 자격급은요, 종업원이 보유한 자격증이나 기술 수준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어떤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방식으로 자격증 취득을 장려를 하고요. 또 전문성 향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자격급은 말 그대로입니다. 어떤 개인 자격증이 아니라 국가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기업에 발행하는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자격증이 있을 때 어떤 그 임금을 결정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격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쪽에 예를 들게 되면요,
일부 기업에서는 직무 또는 수행 능력을 등급화를 해서 임금을 결정하는 직능급 제도를 운영합니다. 일본의 그 도요타 자동차 나오는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기술 숙련도가, 왜냐하면 잘 숙련이 돼야 되겠죠. 차를 조립하고 뭐 만든다 그럴 때 어떤 숙련도와 자격 취득 여부에 따라서 임금 등급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높은 기술을 습득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이런 경우는 임금이 자동으로 이렇게 상승이 되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전부 뭐 자동이라고 해서 자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어떤 기술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움직이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일본 사람들은 책을 끼고 있죠. 지하철 오가는 기간에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책과 씨름하는 그런 샐러리맨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직 직원이. 그래서 이러한 임금 체계들은 각각의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직무급이 좋다, 뭐 자격급이 좋다, 연봉급이 좋다, 능력급이 좋다, 자격급이 좋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들은 각자의 장단점이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들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급은 직무급으로 하고, 그죠? 성과급을 통해서 능률급 요소를 가미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준면에서 볼 때 임금 체계를 직무급, 연급급 이렇게 다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컨버전, 융합을 합니다. 이렇게 좀 섞어서. 그래서 그러한 임금 체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임금 체계를 잠깐 볼까요? 한번 간편하게 지우고요. 자, 이제 임금 체계가 나왔는데요. 기준 내 임금, 기준의 임금, 상여금, 퇴직부금, 복리후생비. 최소한 기업에서는 이런 임금 체계 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내의 기준 내 임금 같은 경우는 한 69.9%니까 그게 이제 기본급하고 수당이 합쳐져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급이 연공급 5.8%요. 직무급이 있고 또 직능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결정급, 업적급, 이런 수당은 직무수당, 생활수당, 장려수당, 이런 초과근무, 오버타임, 임시로 작업하는 경우에 임시작업수당. 자, 임금 체계는 크게 보니까요, 기준 내 임금, 그리고 기준의 임금, 또 상여금, 상여, 또 퇴직급부, 복리후생비로 나눌 수 있는데, 기준 내 임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 시간 동안에 제공한 노동에 대해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 시간 동안 제공한 노동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 이거를 기준 내 임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연공급이라든지 직무급, 직능급, 총합결정급, 업적급 등이 여기 안에 포함됩니다. 기준 내 임금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기준 내 임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9.9%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직급과 직무에 따라서 결정되는 기본 임금이 있고요. 직무수당으로 얘기하면 특정 직무, 예를 들어서 R&D라든지 영업에 대한 추가수당, 이런 걸 직무수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근속수당 같은 경우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수당,
이렇게 이제 기준 내 임금을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준 외 임금, 기준의 임금은 말 그대로죠. 뭐 초과 근무 수당이라든지 또는 임시 작업 수당, 불취업 수당 등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한 노동이나 특별한 상황에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버타임 같은 경우도 기존의 임금이죠. 상여는 뭔가요? 상여는 성과나 기업의 경영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보너스 형태의 금액입니다. 정기적인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종업원의 동기 여부와 또는 성과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여는 상여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급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퇴직급부, 상여 밑에 나와 있죠. 퇴직급부는 퇴직 시 지급되는 일시금이나 또는 퇴직연금을 의미합니다. 퇴직급부는 퇴직금, 퇴직 일시금, 그 다음에 연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퇴직급부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복리후생비는 잘 아시죠?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제공되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혜택입니다. 그래서 법정 복리비하고요, 임의 복리비로 나뉘어서 건강보험이라든지 연차휴가, 식대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각 항목, 각각의 항목들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보상관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계의 각 항목에 대해서 실제 어떤 기업들에 대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준 내 임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삼성전자 같은 기준 내 임금에는 기본급이 있고 또 직무수당이 있고 또 근속수당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기준 내 임금이라든지 이런 이제 상여 같은, 여기 이제 한번 더 볼게요. 상여, 아까 상여를 조금 덜 설명한 것 같은데, LG전자의 경우는 이제 정기상여금이라고 있고요. 이 정기상여금은 뭐예요? 말 그대로 그 날짜에만 주는 겁니다. 매년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우리가 정기상여금이라고 그러고, 성과상여금은요, 성과상여금은 회사와 개인의 연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너스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특별상여금, 회사의 특별한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를 얘기를 하죠. 자, 퇴직급부를 좀 예를 들어볼까요? 퇴직급부는 예를 들어서 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 연수가 되죠. 그래서 급여가 오른 후에 나가는 게 좋겠죠. 그죠? 많이 퇴직을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오른 후에, 아니면 오르고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의 평균치에다가 연수를 곱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퇴직연금은 DB형, 확정급여형 같은 것과 확정기여형이라는 DC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퇴직급부를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복리후생비라는 건 뭔가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 거기는 법정 복리비 중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회사 부담금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법정 복리비 같은 경우는 이곳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비 중에서 임의복립이라고 있어요. 그건 건강관리, 종합검진,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한다든지 또는 자기개발, 도서구입비 지원하고 사내외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생활지원 같은 경우는 사내 식당 운영 통근버스 제공을 해주시고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해 줍니다. 여가 활동이 있습니다. 휴양시설 이용 지원, 동호회 활동 등을 지원하고 이렇게 있죠. 이러한 임금 체계는 각 기업의 특성과 전략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IT 기업들은 기본급 비중을 낮춥니다. 낮추고 성과급과 스톡옵션 비중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는 제조업 기업들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기본급과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임금 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해 왔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의 경우 내 마음대로 복지 포인트 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이 자신에게 필요에 따라서 복리후생 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 임금 체계는요, 단순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인재라든지 유치 및 유지를 해야죠. 유지 전략을 좀 해야 되고요. 동기부여라든가 성과 목표 등을 다양한 인사관리 목표 구성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임금 체계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임금 체계는 연공법 직무급 요 증등급의 장단점 및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공급이나 직무급, 직능급의 장단점을 이제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 연공급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공급의 특성은 뭐냐면 근속 연수나 내가 졸업한 학력이라든지 연령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이 상승합니다. 요건 그래서 연도수가 많이 되신 분들이 상당히 퇴직금이 높고 점차적으로 퇴직금이 높아질 확률이 또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뭐 회사가 어려울 때라든지 그럴 때는 사실 인건비를 줄이는데 인건비 줄이는 것이 근속 연수가 좀 많은 분들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공법이 예전에는요 이게 다 좋았습니다. 연공법은 왜냐하면 한번 직장에 들어와서 그 직장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어떤 그 경험을 쌓아서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놓지 않고 20년이고 30년이고 썼던 게 예전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지식만 받는다면 1시간이라도 그 사람을 채용해서 그 지식을 얻어서 이제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들을 함께 보완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연공법에 같은 경우는 어때요? 특성이 근속 연수, 연령, 학력 등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인데 주로 장기 근속을 장려를 하고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이 상승을 한다.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연공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생계 보장을 강화해 주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기속 의식을 높이고 장기 근속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조직 내 질서가 잘 유지되고 인사관리가 또 용이하고요. 성과와 무관하게 임금이 상승함으로 동기부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점이고요. 또 단점의 두 번째로
젊은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요. 인건비, 수원비, 부담비,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요. 그다음에 전문 인재 확보가 어렵고 무사 안일주의가 발생할 수 있죠. 왜요? 내가 어떤 퇴직만 안 당한다면 특별히 어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생계 보장을 강화를 하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기속을 높이고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단점으로선 무사안일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직무급은요. 직무급은 어떤 아까 말씀드렸죠. 직무의 난이도, 책임, 요구되는 기술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동일 직무를 수행하면 동일 임금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그럼 직무급의 장점은 뭐냐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반영해서 공정한 임금 배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을 줄이고 인건비 관리가 또 용이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고 유치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급의 장점은 뭐 많은데요. 몇 가지만 볼 것 같게요.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을 줄이고 인건비 관리가 용이하죠. 어떤 자기의 일을 체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HR실, 즉 휴먼 리소스 인사과에서 해놓은 방침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점은요, 직무평가와 분석이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돼요. 그래서 기존 연공 중심 문화에서는 저항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떤 차별이다 이런 말투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능급은 어떤 연공 서열형과 직무급의 장단점 수정 보완한 거죠. 직능급은 연공 서열형과 직무의 장단점 수정하고 보완한 형태이다. 그래서 직능급은요, 종업원의 능력이나 자격 기술 수준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능력 개발과 자격 취득을 통해서 임금에 대한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급은 더 높은데 높은 사람이 투자를 잘못해서 거의 받쳐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를 들어서 종업원의 자기 개발을 促진하고 또 동기부여에 대한 효과를 크게 나타내려고 하면 역시 직능급수로 얘기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능급까지 했고요. 단점이 있어요. 직능급에 어떤 단점이냐면 능력평가 기준 설정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것을 평가할 때 내가 주관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어요. 어떤 단추를 잘못 채우면 끝에 가서 이렇게 어긋나듯이 예를 들면 기준 설정이 잘못되어 놓으면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각 임금 체계에는 조직의 특성과 목표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의 장단점 및 특성을 실제 기업 사례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공법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한국의 전통적인 대기업들이 있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 그 특징이 뭐냐면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된다 그랬어요. 연공법은. 근데 매년 호봉 승급과 정기 베이스업을 통해 임금이 인상이 돼요. 근데 이 장점은 뭐냐면요. 종업원의 장기 근속 유도로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경우 평균 근속 연수가 10년으로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물론 뭐 개중에는 조금 더 넓은 세계를 가기 위해서 얼마 들어가 있지 않아 퇴직하는 그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해보니까 내가 해보면 조금 더 기술력 향상을 높이면서 내가 나갈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 근속 수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평균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점은 뭘까요? 성과와 무관한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젊은 인재들이 빠른 성장 욕구 충족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직무급은 어떤가요? 외국 보통 직무급은 IBM 있죠. IBM, 구글이라든지 여러 외국계 기업에서 직무급을 실행을 하죠. 직무급에는 이제 난이도라든지 책임, 또 중요도 등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직무를 수행하면 연차나 나이가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점이 있어요. 공정한 보상 체계로 인해서 직원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동일 직무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의 기본급을 제공을 합니다. 단점으로 보면요, 한국의 연공서열 문화와 충돌 가능성이 있고, 직무 간 이동이 어려워서 경력 발전에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직능급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 도요타 자동차를 예를 들을 때 이 직능급은요, 개인의 능력과 숙련도에 따라서 임금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의 향상에 따라 임금이 상승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능력 개발 동기가 부여될 수 있고요. 장점으로서.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요, 이것도 도요타의 경우 기술 숙련도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여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단점을 굳이 본다면 능력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 정말 능력 평가자들이 보는 그런 객관성 확보가 어려웁니다. 그리고 실제 성과보다 잠재 능력에 이제 치중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 적용 사례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연공급을 사용했습니다. 연공급은 종신고용제에 많이 적용되고서 근속 연수를 중시하는 연공임금형이죠. 이제 전통적으로 연공급을 사용했는데 최근 이제 직무 요소를 도입해서 혼합형 임금 체계로 전환 중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연공급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직무급제를 도입해서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무급수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젊은 인재들이 빠른 성장을 유도하고 있지만 기존 연공 서열 문화와의 충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비하시킬 수도 있죠. 근데 회사 자체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회사에 묵직한 일을 더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든 예를 들어서 기계 장치를
오토메이션화 한다 그래도요, 반드시 우리 손이 가서 그것을 그러니까 핸드메이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직능 거, 직무 거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포스코 있죠. 거기 직능급 요소를 도입해서 개인의 능력과 숙련도에 따라서 임금을 자동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직원들의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유도하고 했으니까 능력 평가의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도록 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것을 보니까 수정 보완한 형태이고요. 지금 임금 형태에 대한 거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할까요? 지금 나온 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형태 이거 좀 지우고요. 임금 형태에서는 구체적인 형태로는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시간급제, 성과급제, 추가급제, 특수임금제, 퇴직금제 등 있는데 이를 좀 더 덧붙여 설명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급제는 임금 형태 중에 하나로서 이제 특징이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급제라고 하는 개념은 근로자가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특징으로서는 작업의 양이라든지 질과 관계없이 단순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일, 주, 월 등의 단위에 따라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을 구분이 됩니다. 단점,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단점으로 보면 근로자를 자극할 수 없어서 작업 능률이 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수동적, 아예 어떻게 해서든 뭐 시간만 때우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수동적 작업 태도를 갖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하위직이나 생산직에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간급제는 임금의 안정성은 제공을 합니다. 그죠? 어쨌든 근데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생산성 향상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급제는 근로자가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임금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몇 시간을 일을 했는지, 뭐 몇 분을 일을 오버타임을 했는지, 그래서 오직 근무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급제의 실제 적용 사례를 한번 볼까요? 편의점 같은 경우,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은 어때요? 시간급제죠. 그래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 보통 시간급수로 임금을 받죠. 예를 들어서 시급이 9,620원일 경우에 이제 20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입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로 잊지 마시고요. 4시간 근무는 어때요? 9,620원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8시간이면 또 8을 곱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직원이 얼마나 많은 고객을 응대했는지, 얼마나 많은 상품을 진열했는지와 함께 그 관계없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직원이 고객 응대는 100명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상품을 또 전달을 했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관계 없다는 거죠. 뭐가 관계 있어요? 오직 근무 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어떤 성과급제가 아니라 오로지 시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장
생산직 근로자가 이제 시간급제인데, 그 일부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들도 시간급제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이 12,000원인 경우 주 40시간이면 얼마예요? 주 40시간이면 12,000원 곱하기 40을 곱하면 되죠. 그럼 48만 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생산한 제품의 수량이나 품질과 관계없이 근무 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시간급제의 예를 들면 건설 현장 일용직들이요. 이런 종사하시는 분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임금 체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종종 시간급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이 18,000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일일 똑같죠. 일일 8시간 근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5,000원 곱하기 8시간. 8시간을 하면 12만 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 벽돌을 쌓았든지 얼마나 빨리 일을 처리했든지 관계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급제 같은 경우는 콜센터 상담원들이 많은 콜센터의 상담원들에게 시간급제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6시간을 근무하면 6만 원이 되죠. 그래서 상담원이 처리한 고객 문의나 고객 문의의 수나 고객 만족도와 관계없이 근무 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급제는요,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해서 보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로자의 생산성과 생산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이 시간급제와 함께 성과급제거나 이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과급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에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한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성과급제. 성과급제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나 실적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로 특징을 보면요, 어떤 그러니까 그 성과급제의 개념을 보면 개인이나 집단의 성과를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근로자의 어떤 동기부여와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우수 인재 확보와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과급제와 같은 그 유형은요, 개인 성과급이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고 또 집단 성과급, 부서나 팀 단위의 성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요. 전사 성과급, 회사 전체의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장점은 단점만 있는 게 그러니까 장점은 뭐냐면 근로자와 업무 의욕을 고취시킨다, 높여준다. 그 다음에 성과와 보상의 연계로 어떤 공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여기 또 단점이 있죠. 성과급제가 어떤 단점일까요? 단기 성과에 치중할 우려가 있어요. 팀워크를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고 성과 측정에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성과 측정을 봤을 때 정량적 평가를 보면 그 수치를 봐야 되는데 수치의 제어가 겨울에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소소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단순 성과급제. 단순 성과급제는 개인 성과급 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또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제품 또는 직업의 단위당 고정된 단일 입금료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에 실제 작업성과 생산성 또는 판매량을 곱해서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계산할 때는 지인이든 아는 사람이든 고향이든 이런 것들을 배제해서 작업 성과의 증대에 비례해서 임금이 증가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 성과급제의 그 실제 사례를 보면 어때요? 의류 공장의 재봉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류 공장의 재봉사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임금 구조 설정은 회사는 셔츠 한 벌당 생산한 단가를 2,000원으로 측정했고요. 그래서 임금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50만 원벌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A 재봉사 하루에 50벌의 셔츠를 생산한다면 1급은 50벌 곱하기 2,000원 해서 10만 원이 나오고요. B 재봉사는 하루에 40벌 셔츠를 생산해요. 그럼 40벌 곱하기 2,000원 하면 8,000원이 되죠. 그래서 이런 특징 설명이라나 또 생산량의 정비량 입금, 이제 이걸 A급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더 많은 셔츠를 생산했고 그 결과 20% 더 많은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거 B라고 이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에 대한 설명을 알아보면요. 생산량의 정비례한 임금이 또 A 재봉사는 B 재봉사보다 25% 더 많은 셔츠를 생산했고 그 결과 25% 더 높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요거죠, 명제는. 그래서 장점을 예시하고 그리고 직접 노동비용 예측을 해서 단축 및 고려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